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을 밝혀드리는 등대지기 나는 꼽살이다 179회 시작하겠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선띠 오빠 요즘 몸매가 왜 이래요? 진짜 나이 먹은 거 티네요. 아니 무슨 나 아직 젊다고. 이 배는 사실 고민이긴 해. 근데 배가 나와서 그런가 요즘 허리도 아프고. 아직도 바디로직 몰라요? 저 오다리 때문에 바디로직 입었는데 다리가 싹 붙잖아. 골반 좌우 상하 균형을 딱 맞춰줘서 통증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처럼 몸짱 될 수 있다고요. 진짜로? 와, 그런 걸 혼자만 알고 있었어? 정말 밉다. 근데 이름이 뭐라고? 바디로직. 우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인터넷에서 저렴한 중고차 매물을 보고 인터넷에 올라온 저렴한 중고차 매물을 보고 매장을 직접 찾았다가 중고차가 필요하신 분들 인터넷에 올라온 미끼 매물에 많이 속으셨죠? 미끼 매물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딜러분의 중고차 종사원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안전하게 사도록 도와주실 딜러분을 낙곱살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중고차 시장 엠파크 소속의 갤러리아2 박승민 과장님. 차량 매입 판매 모두 하시고요. 중고차 전산 오픈 시스템을 통해서 좋은 차량 좋은 가격에 최대한 맞춰주신다고 하니까요. 중고차가 필요하신 낙곱살 애청자분들 꼭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010-4464-8464 010-4464-8464. 왜 92% 사람들은 새해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말까요? 도대체 끝까지 해내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시작만 하고 끝을 못 보는 만성 시작 환자에게 필요한 궁극의 한 수를 소개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라이프 코치이자 400만이 열광한 최고의 작가 존 에이커프가 전하는 따라가기만 해도 달성하게 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끝내기 로드맵. 만성 시작 환자도 마침내 꾸준한 성취자가 되는 끝내기 기술을 지금 바로 마스터해보세요. 2018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책. 힘 빼고 가볍게 해내는 끝내기의 기술. 다산북스의 피니쉬. 1년에 단 한 번 선대인 경제연구소 새해맞이 특별 이벤트. 24일까지 연간 구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구독 상품별로 최대 6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2018년 국대외 경제 전망, 주택시장 전망, 저평가 우량주 40선,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수혜주, 실적 전원주, 커피값 주식 분석 보고서 등을 제공합니다. 문의전화 070-7584-2050, 문의전화 070-7584-2050. 나는 꼽살이다 179회. 저는 개구먼경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소장 곽현아예요. 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작년까지는 우주 최고였으니까 스스로 내가 너무 남사스럽다 라고 해서 바꾸자고 해서 바꾼 은하계 최고의 아무거나 전문가 선대일 선대일 소장님, 네, 나오셨습니다. 와, 네, 이 마음에 들어요? 바꾸자고 해가지고 바꾸는데. 근데 꼭 아무거나 전문가? 네, 아무거나 전문가. 네. 과거에 여러 문제 연구소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네. 그래요. 뭐 아무거나 전문가. 네.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느낌. 네. 자 소장님 근데요 그거 보셨어요? 우리 그 김미아 누님 순학질 그 언니 김미아 언니가 복면가왕에 나왔었어요. 진짜요? 네. 거기 나와서 뭐 했는데? 노래 부르셨죠. 거기서 뭐 하시겠어요? 노래를 잘 불러요? 난 못 봤어. 네. 잘 부르시더라고. 주변에 평이 아주 좋던데요. 네, 그래요? 네. 아 진짜 요즘 이렇게 저 빼고 다 잘 나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배가 아프네요. 네, 요즘 뭐가 그렇게 배가 아픈 게 많아요? 나? 배 기생충 있나 봐. 아니 근데 요즘 손 소장님 좀 방송 좀 나오시대요? 무슨 방송이요? 여기저기 막 나오던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를 좀 찾대요. 네. 근데 뭐 좀 바빠서 사실 뭐 부르는 만큼 다 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손 소장님 바쁘시니까 절 불러주세요. 네. 나가서 뭐 하려고 근데? 저도 경제에 대해서 아주 분위기를 띄울 수 있으니까요. 네. 무슨 분위기? 아주 활기찬 분위기? 활기찬 분위기? 네네. 당신이 여러분들. 나가면 뭐 경기가 부양이 되나? 막 암울한 느낌에서 이제 좀 확 피어나는 느낌으로 제가 한번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를 불러주세요. 그럼요. 팅팅 부르는 라면처럼. 아니 싸울까? 아니야. 나랑? 잘못했어. 네. 항복. 자, 알겠습니다. 낙곱살 제179회 본격적인 주제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2018년 무술년에도 낙곱살의 살림살이를 책임져 주시는 광고 시간! 네, 오늘도 낙곱살의 광고를 제공해 주신 고마운 분들 저의 매력적인 목소리로 소개해 드릴게요. 2018년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자, 요즘 주변에서 벌써 망했어 실패야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분들 있으시죠? 네, 근데 새해가 시작되면 작은 생활 습관부터 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여러 가지 다짐과 계획을 열심히 세우게 되는데 근데 어느 사이에 시작만 하고 끝을 못 보는 만성 시작 환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라이프 코치이자 400만이 열광한 최고의 작가 존 에이커프가 전하는 끝내기 기술 2018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낙곱살 청취자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힘 빼고 가볍게 해내는 끝내기의 기술 다산북스의 피니쉬. 네. 자, 피니쉬. 발음 좀 되는데? 그럼요. 발음 아주 좋아요. 자, 근데 제 주변을 봤더니 중고차 이거 살 때 굉장히 망설이는 분들 많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래서 뭐 중고차는 아는 사람한테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인터넷에 올라온 미끼 매물에 속았다. 중고차 정말 못 사겠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노노노노노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고차를 안전하게 사고 팔 때는 이 딜러분의 중고차 종사원증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계약서는 반드시 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성능 기록부, 자동차 등록증, 원부 조회 등도 꼭 해야 합니다. 근데요, 이게 좀 귀찮잖아요.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해주실 딜러분이 계십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중고차 시장 엠파크 소속의 갤러리아2 박승민 과장님. 엠파크 소속의 갤러리아2 박승민 과장님입니다. 전화번호는 010-4464-8464 010-4464-8464 자,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처음 입었을 때 어떤 느낌 드셨어요? 아니 딱 달라붙어서 네. 이렇게 체형을 딱 보정해주는 느낌이 확실하던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좀 꽉 조이는 타이즈라서 입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타이즈 중간중간 밴드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좀 잘 입은 건가? 아니면 힘껏 쭉 당기면 밴드가 터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처음 입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올바른 착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절도 네네. 하셔라. 네, 제가 요즘 한 자리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자 그렇게 광고 모델이 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네. 네, 자 일단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바닥에 쫙 펼쳐서 깔아놓고 이거 보세요. 자세히 보면 다리 가운데 동그란 모양의 밴드가 있는 게 보이세요. 자, 그럼 그 부분이 이제 무릎에 오도록 바닥에 앉아서 한쪽씩 맞춰서 입습니다. 여기까지는 여성분들이라면 쉽게 입을 수 있는데요. 스타킹 신듯이 쭉 올리면 됩니다. 자, 무릎까지 입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쪽씩
균등하게 위로 살살살 이렇게 당겨서 앞뒤가 허리까지 오도록 입는데요. 자, 너무 이렇게 힘주지 마시고요. 살살살 이렇게 당기면서 입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엉덩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힙라인 엉덩이를 쭉 올려주고 밴드를 정리해주면 끝. 네, 바르게 잘 입어야 효과도 좋으니까요. 우리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입고 바르게 운동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저처럼 오다리도 다리가 쫙 붙을 수 있고요. 네, 골반도 바로 세워진다고 하니까요. 네,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입니다. 자, 새해 새 출발. 뭘 해야 되나요?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새해 특집 이벤트와 함께 하십시오. 빰 빠바밤. 뭐 이거 효과음 없나 이거? 입으로 하세요. 당신은 왜 이렇게 난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이거. 아니 그런 거 할 때에는 막 네. 신나서 하더니 내가 하면 어쩜 이렇게 반응이 없이 맹하니 좀 그러지 말자 우리 인간적으로. 그럼 자, 한 자리 줘. 한 자리 줬잖아. 언제? 선대인경제연구소에서 소장으로 있는 선대인이 진행하는 낙곱살에서 함께 진행하는 아 진짜 왠지 속 타네. 자, 얘기하세요. 이벤트 1월 24일까지 새 이벤트 진행하고요. 뭐 저희 연구소가 이벤트는 뭐 가을에도 살짝 하긴 하는데 1월 이벤트가 진짜입니다. 1월 이벤트가 가장 푸짐한 이제 보고 상품들을 제공하고요. 가을 때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가을이 제대로입니다. 이러시는 거 아니겠죠? 아, 우린 그렇진 않아요. 아하, 우린 정직, 역시 성실, 믿을 수 신뢰. 있다. 그럼. 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연구소에 연간 구독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2018년 국내외 경제 전망 보고서,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 이런 것들을 기본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3회째 이제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평가 우량주 40선 보고서. 이게 매년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올해에는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수혜주 보고서를 이제 발간하는데요. 중국이라든지 그다음 미국 또 국내에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그 수혜를 받는 산업 또 그 기업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소개하는 그런 보고서고요. 좀 건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상당히 좀 그리고 미래 흐름을 읽기에 굉장히 좋은 보고서가 아닐까 싶고요. 그 외에도 실적 전환주 보고서, 커피값 수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주식 분석 보고서 등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단 한 차례 제공하는 이벤트니까요. 이번 기회에 가입하셔서 선대인경제연구소의 독립적인 목소리도 계속 좀 응원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건전한 투자의 지혜도 그리고 정보도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방송으로 이렇게 듣고서는 전화번호 이 광고주분께 좀 뭐 연락하고 싶은데 물건 좀 구매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 전화번호 받아 적기 힘들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팟빵 공지 게시판이죠. 네, 팟빵 공지 게시판에 가시면 저희 낙곱살과 함께하고 있는 광고주분들의 전화번호와 홈페이지가 적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쉽게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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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왜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자꾸 빼먹으려고 그러지? 아니요, 알아서 잘 하시니까요. 그걸 꼭 내가 해야 되나? 그럼요. 당신이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더 광고 효과가 확실한데요. 네. 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네네. 옆에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네. 네. 낙곱살의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메일 주소 naggobsal@gmail.com으로 문의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나는 곱살이다 제179회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축하 빵빠레부터 해볼까요?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빵 둥둥둥둥 Congratulation and celebration 맞나? 네, 자 박수! 우와! 네, 뭘 축하하는 걸까요? 제 생일요? 아니에요, 제 생일은 3월 2일이에요. 네. 내 생일인가? 그 선진 오빠 생일? 1월 27일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 마눌님 생신은 3월인데 역시. 네네. 뭘까요? 그래요? 3월 2일 내 생일인데 3월 같이 되는 네네. 우리- 그게 아니라 네 정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선띠 오빠의 고향인 경북 경산시를 지역구로 하는 아주 유명 인사시죠. 최경환 의원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의원은 2014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그동안 만일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우현 의원은 20여 명의 사업가와 지역 정치권 인사로부터 10억 원 넘는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다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두 의원이 처음입니다. 구속이 되셨네요. 박수! 네, 난 좀 세게 치고 싶었는데 또 좀 약간 그런 거 싶어가지고 화끈하게 쳐? 그냥? 화끈하게 치지 뭐. 화끈하게 한번 칠까? 예, 아유 그래요. 한번 뭐 좀 가서 이제 뭐 당당하시다면 재판 받으시고 그러면 되니까. 그럼 자, 이게 동대구역에 이분이 여전히 숨쉰 채로 발견될 것 같아. 네? 숨쉰 채로 발견? 아, 네, 지금 무슨 얘기죠? 네네. 이분이 자. 동대구역 가서 할복한다고 그랬잖아. 아, 예전에. 근데 그 할복이 이제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닐까요? 근데 네. 뭐 할복. 할보한다는 건가? 할복 뭔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 이분이 말씀하신. 근데 게. 이분 이제 계속 반응 보니까 억울하다. 뭐 네, 이런 네. 식의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걸 봐서는 네네. 끝끝내 숨진 채로 발견될 것 같진 않고 숨쉰 채로 숨쉰 채로. 예, 발견이 될 것 같은. 네, 드디어 최경환 의원이 구속이 됐는데요. 오늘 낙곱살 제 179회 1부에서 우리 최경환 씨, 네, 최경환 씨 구속 기념으로 이분이 지금까지 펼치신 아주 주옥 같은 이거 발음 조심해야 돼. 주옥입니다. 시옷 아닙니다. 주옥 아니고요. 주옥 같은 업적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저 좀 오늘 좀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저 좀 가보겠습니다. 진짜? 응. 왜? 진짜 미안해요. 내가 오늘 같이 이렇게 막 오늘 하하 이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못 봐주겠는데. 늘 못 봐주잖아요, 저를. 아니 내가 늘 잘 봐줬지. 정말 못 봐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서로 지금. 아니 난 당신을 정말 잘 보고 있다니까. 아, 그래요? 난 못 봐주겠는데 진짜. 나를? 빨리 가. 뭐 하는데 네. 돈 벌러 가는 거야? 네, 갑자기 지금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예, 제가 여러분 좀 한번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네. 지금 현아 씨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요. 예. 입에 좀 풀칠을. 예, 해야 정권이 될 것 같아요. 바뀌었는데도 잘 나가지도 못하고. 갑자기 안타까워요. 눈물이 날라 그러네.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네. 정권도 바뀌었는데 곽현아 좀 써주세요. 곽현아에게 따뜻한 빛 한 줄기를. 네, 저 가면 잘 쓰거든요. 저도 노래 할 수 있어요. 저 음반은 망했지만 일찍 가수라고요.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선딜 오빠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전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저 먼저 가요. 잘 가. 안녕. 빨리 좀 가 제발. 급하다면서. 자, 졸지의 낙곱살 진행을 맡게 된 선대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낙곱살 179회를 함께 해주실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고기영 한신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예, 네. 받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저한테 한 2배로 나눠주세요. 알겠습니다. 제 복 많이 받아야 됩니다. 나눠줄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혼자 가져야 되는데.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김어준 총수가 진행하는 다스베이더에 나오셨대요. 예, 네. 맞습니다. 오, 거기 나가기 쉽지 않은데. 네. 그냥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번 네. 나와달라고 해서. 예. 네. 가셨는데 어떠셨어요? 뭐 평소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이게 또 일반 공중파 방송하고 다르잖아요. 네. 좀 편안하게 네. 분위기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업돼 가지고 네. 이 말 저 말을 많이 했더니만은 네. 뭐 반응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는 김어준 총수하고 케미가 안 맞는 건가? 이게 저는 나가서 이야기 좀 하면 말 길다고 자르고 막 이랬는데, 야, 참 나는 만만한 건가 안 맞는 건가 이거. 자, 하여튼
그 고경 교수님은 이따 2부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활약해 주실 거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최근에 최경환 의원 그리고 이우연 의원까지 한날 한시에 전문용어로 일타쌍피로 구속됐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흐뭇하게 봤죠. 흐뭇하게? 네. 네. 당연히 와야 될 게 온 거죠. 사필귀정이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인데 좀 구속 사유가 좀 그렇긴 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사실 오늘 이제 어찌 보면 최경환 특집이잖아요. 네. 네. 최경환 구속 기념 축하 특집. 자, 그래서 최경환 의원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우리는 뭐 사실 최경환 의원이라는 분이 구속된 게 개인적으로 그냥 뭐 즐겁다, 뭐 남의 불행은 우리의 행복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죠. 네. 예, 최경환 전 의원이 사실 그 저지른 재가에 대해서 응당한 이제 처벌이 이제 진행되는 것, 이건 사실 어찌 보면 사회적 차원에서 이제 정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영하는 거고요. 예. 또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최경환 의원이 뭐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핵심적인 시세였고 또 경제부총리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이분의 그 과거 정책이 어땠는지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이런 걸 한번 좀 따져보자는 자리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최경환 의원이 구속된 게 경제부총리로 재직 중이었던 2014년에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죠. 이 국정원 활동비 아주 태풍의 눈인데요. 심지어 503호까지 지금 이 문제로 걸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분이 변호인단도 다 사퇴해서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또 재판도 안 나오고 교도소에서 혼밥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 최근에 다시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이제 그러는데요. 알고 보니까 40억 원이 유영하 변호사한테 가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빼돌린 돈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는데 유 변호사는 아니다. 이거 변호사 수임료다. 이러고 있는데요. 탄핵당하고 구속당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40억이나 막 떼돈 벌기 쉽다 싶어요. 근데 고경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쉽게 말해서 국정원이 간첩 잡는 특수활동하는 데 쓰라고 준 돈 이걸 막 갖다 쓰고 이거 뭐 완전 눈먼 돈 아닌가요 이거? 눈먼 돈이라 본 거죠. 네. 그리고 최경환 의원은 말 그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 특수활동비잖아요. 네. 그래서 특수한 활동에 쓰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쓴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특수한 활동이 뭘까요? 그거 그러니까 특수한 거니까 말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일반 활동비가 아니잖아요. 네. 너무 고위직에 있는 양반이 네. 법조문을 그렇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네. 순진하게 쓴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 특수활동비라고 하기에는 이제 금액이 너무 크죠,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왜 국정원이 조성한 특수활동비를 경제부총리가 왜 받아 쓰는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조금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문고리 3인방도 사실은 이제 이 특수활동비를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받아 쓴 사람들 쭉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인 거예요. 친박 핵심들이고. 그렇죠. 네. 특히 최경환하고 안봉근 네. 문고리 3인방 중에 이제 안봉근은 이제 박근혜 예전에 의원 시절부터 비서관 하던 사람이거든요. 수행 비서하던 양반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제 고향인 경북 경산 출신입니다. 인물 났습니다. 인물 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최경환 전 의원은 사실 예전부터 돈을 엄청나게 뿌려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2년에 이제 그 박근혜 캠프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도 예를 들면 이 플라스틱 그 상품권 있잖아요. 네. 이런 것 플라스틱 카드 한 50만 원짜리를 수십 장을 이렇게 들고 와서 캠프에 사람들한테 막 나눠줬다는 거예요.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되게 의심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그랜드 코리아 레즈에서 하는 그 아시죠? 네. 공기업. 네. 예. 그 외국인 전용 이제 카지노 하는 네. 그 세븐드 카지노라고 있는데 네. 거기 사장으로 굉장히 가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예,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죠. 예, 왜냐하면 연봉 엄청 세고 그다음에 거기가 워낙 현금이 많이 도는 데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에서 자금 세탁을 하기에 가장 좋은 뭐 장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븐드 카지노에 또 자기 측근을 심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측근을 통해서 뭐 상당 부분 눈먼 돈들을 이제 좀 은밀하게 이제 자금을 조성해서 그 돈들을 이렇게 쓴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도 사실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고향에서는. 예. 그래서 이건 단순한 뭐 루머가 아니고 사실 그 주변 상황을 잘 아는 이제 그 뭐 사람의 그 고향 이제 사람의 이야기니까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좀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검찰이 뭐 나중에 좀 더 활약을 해서 구속 상태니까 최경환 구속 상태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뒤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자, 근데 최경환 의원하고 같이 구속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우현 의원인데요. 이우현 의원은 또 누구냐? 아, 이건 나 진짜 못 살겠네. 이우현 의원은 제가 지금 영인에 살잖아요. 네. 경기도 영인에 사는데 영인에 4개 선거구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영인의 처인구라는 농촌 지역이 있어요. 예. 그 처인구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저희 고향 지역구 의원이고 한 사람은 뭐 직접 선거구는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 제가 사는 영인의 한 선거구의 의원이고 이 두 사람이 또 한 날 한시에 이제 구속이 되는 거예요. 아, 보고 있자니 진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우현 의원 경우에는 지역에서는 이제 되게 인사도 잘하고 또 사람들한테 이제 되게 막 싸간싸간하게 잘한다 그래서 지역 분들한테는 상당히 사실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박 의원으로서 이렇게 막말을 하고 그래도 지역에서는 어쨌거나 사람들 관계에서 이른바 이제 스킨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 그런 걸 잘했어요? 그렇죠. 정치인으로서 스킨십은 되게 잘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드러난 거 보면 이제 뭐 공천 헌금을 비롯해서 돈 받아 먹은 액수가 지금 이미 10억 단위를 넘어가죠. 혐의 자체가. 예.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이제 다 뜨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는 느낌은 아, 이렇게 그냥 좀 선거에서 앞으로는 그냥 인사 잘한다. 또 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싸간싸간하게 뭐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뽑지 말고 정말 이게 그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것뿐만 아니라 또 국가의 국민을 대표해서 전체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를 견제하기도 하고 뭐 법을 만들기도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제대로 된 실력과 전문성과 더해서 일정한 수준의 도덕성이 있는지 좀 충분히 검증을 하고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중요하죠. 도덕성이라는 게 사실은 정치가들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덕목이 도덕성 아닌가요? 그렇죠. 능력이 좀 모자란 거는 그거는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해요. 그리고 뭐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정직한 사람이 정말 정치가로서 선출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국정에 참여를 해야 나라가 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바람핀 사람이 마누라한테 잘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구민한테 잘해준다고 이렇게 쏘고시면 안 돼요, 이거. 뒤엔 딴 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뒷돈 받아 먹고 앞에서 잘해주고. 그런데 이제 보니 이게 서청원을 통해서 이제 그 이른바 친박 핵심으로 분류됐던 사람이잖아요. 네. 자기 혼자 받은 거에서 끝나지 않고 위로 되게 상납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서청원까지 올라가고 가면 상당히 좀 더 뭐 중요한 뭐 사실들이 더 밝혀질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하여튼 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게 이런 뒷돈을 받아 먹으면 사실은 뭔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 지역이든 뭐 그 국가적으로든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는 손실을 입힙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시장이다, 또 국회의원이다 이런 사람이 돈을 받고 그 사람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또 사업을 벌인다. 그러면 사실 시민들한테 가야 될 돈, 국민들한테 가야 될 뭐 자원들이
엉뚱하게 그냥 소수의 그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배불리는 데 쓰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사실 국민의 손실이 되는 거죠. 네. 뭐 뒷돈이란 말 그 자체가 정상적인 거였으면은 앞돈을 줘야지 왜 뒷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뒷돈을 줬다는 거는 네. 반드시 대가가 있는 네. 거죠. 네. 그 대가라는 네. 거는 정당하지 않은 대가인 네. 거고. 네. 그러니 뭐 국민들 입장,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인 거죠. 네.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구속이 됐는데 오늘은 어쨌거나 최경환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경환이 전 경제부총리였고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친 피해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예. 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좀 먼저 간단히 짚어볼 게 낙곱살에서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간단히 상대적으로 좀 간단히 이야기할 텐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빚내스 집사라 정책에 네. 거의 뭐 총책이었잖아요. 총책. 그렇죠. 총지휘자. 네, 총지휘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뭐 취임할 때는 말로는 소득 주도 성장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한 걸 보면 가계부채를 인정사정 없이 동원해서 예, 한편으로는 저금리에 편성해서 한편 저금리를 압박하기도 했죠. 한은의 팔을 비틀어서 또 한편으로는 주택 대출 규제를 풀어서 또 분양시장과 재건축 규제를 왕창 풀어서 이렇게 이제 이 빚을 손쉽게 쓸 수 그러니까 빚을 손쉽게 낼 수 있도록 하고 또 한쪽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이제 달려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했던 그게 저는 초이노믹스라고 보는데 예. 이 초이노믹스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원래 이야기했던 그 초이노믹스가 제대로 실현이 됐는지 어떻게 진행이 지금 부동산이 지금 거의 뭐 미친 듯이 날뛰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좀 하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최경환이가 생각했던 초이노믹스 즉 지금 말한 것처럼 빚내서 부동산을 사세요. 네. 투기꾼들 마음대로 투기하세요. 네. 장 만들어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성공한 것 같아요. 예. 네, 지금을 보면은. 네. 근데 왜 초이노믹스라고 붙이기 참 말도 참 그렇죠. 이게 네. 한 나라의 국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네. 이름을 붙이려면 나름대로 어떤 경제적인 근거가 있거나 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뭐 초이노믹스를 해가지고 무슨 투기를 조장한 거를 뭐 대단한 정책인 것처럼 말을 네. 하는 게 자체가 사실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약간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예. 사실은. 그런데 최경환 전 부총리 때 늘어난 가계부채가 2015년에만 그러니까 2014년 8월에 이분이 이제 취임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을 막 투기판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정책들을 썼는데 예. 그러고 나서 2015년에 가계부채가 120조 원 정도 늘어났고 2016년에는 140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 10년 동안 한 60조 평균 60조 원 늘어난 거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 매년 늘어났잖아요. 예.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그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뛸 때인데도 늘어난 게 202조 원이었는데 두 해 만에 늘어난 게 260조 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진짜 부풀려 버린 거예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또 한쪽에서 일어났던 현상은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15년에 뭐 51만 호, 2016년에도 한 46만 호 이렇게 이제 분양 물량이 쏟아졌거든요. 이게 또 역대 그 이전 한 예년에 한 25만 호씩 공급됐던 거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운 물량들이 그렇죠. 쏟아진 거죠. 예. 그러니까 2배 많은 분양 물량을 2배 많은 가계부채를 급증시켜서 사주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바람직한 거냐? 당장은 이제 반짝 부동산 경기를 불러일으켰지만 제가 볼 때는 억지로 이제 빚내서 집 사게 해서 즉 부동산 가소비를 하게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소비를 하게 하면 당장 그때는 뭐 투기 바람이든 이렇게 붐이 일어서 경기가 좋은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지만 이게 가소비 끝나면 그만큼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떤 정부가 들었었어도 최경환 전 부총리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후반기 때 했던 그런 가계부채를 폭증하게 하는 정책 기조는 이어갈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예. 예. 빈축시킬 수밖에 없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재인 정부여서 하고 있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그렇게 가계부채를 늘려가는 정책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조가 바뀌고 있는 거다.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가 딱 맞죠. 그러니까 네. 설사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네. 지금 뭐 새누리당에서 집권을 네. 했다 하더라도 네. 부동산 문제는 브레이크를 걸었을 거예요. 네. 잘 알고 있어요. 사실 네. 자기들이 네. 네. 가계부채 문제가 시한폭탄이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일단 뭐 워낙 정치로 몰리고 이러니까 네. 당장 반짝 효과로 지금 네. 그걸 들고 나온 거였잖아요. 네. 네. 묻히기만 한 거죠. 지금 네.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더니 2016년 뭐 하반기 이 정도 가면 네. 전체 경제 성장률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절반을 넘어서 한때는 막 한 70%까지 치솟더라고요. 그랬었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거꾸로 빼면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건설업의 이게 하락 예. 이걸 빼버리면 사실은 그나마 성장률도 높지 않은데 그 성장률도 반토막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경제를 개판쳤는지를 거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이게요, 네. 그거하고 비슷해요. 네. 예를 들면 주가가 10,000원짜리 하던 주식이 네. 있는데 네. 이거를 10만 원을 올리면 굉장히 부자 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실물 경제는 안 그렇잖아요. 네. 그 뭐 회사가 무슨 네. 10만 원짜리 회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회사는 가만히 있는데 네. 주식 가격만 10,000원짜리가 10만 원이 되면 네. 흥청흥청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게 네.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네. 이게 부동산이 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의 가격을 폭등시키면 네. 일시적으로 모든 지표가 다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네, 것처럼. 자산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러면 마치 경제 성장이 높아지고 굉장히 뭔가 잘 살 것 같고 뭐 괜히 숫자도 높아지고 이런 착시 네. 현상을 불러일으키는데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더 큰 위험을 잉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전문가들이 이걸 계속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초이노믹스가 그걸 한 거죠. 이 양반도 경제를 공부한 사람인데 네. 저는 알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몰랐을 리가 없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건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정말 자기 임기 안에 그냥 뭐 반짝 경기를 일으키는 거. 네. 예. 그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책임감도 또는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뭐 책무감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누군가는 경고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고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 경고를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되게 막 욕먹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내가 지금 송파구에 사는데 네. 선대인 서장 욕하는 사람 많아요. 집 사지 말라고 그래서 네. 책에 보니까 집 사지 말라고 지금 집값 떨어진다고 네. 그래서 그냥 순진하게 그 말 듣고 네. 학생처럼 따랐더니만은 집값 폭등해가지고 완전히 망했다고 한 사람 많아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막 되게 뭐 부동산 부자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서민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으면 네.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죠. 네. 뭐 어쨌거나 그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정부가 정책을 잘해서 네. 주택 가격도 안정되고 또 주거의 안정성도 높고 이러면 네. 사실 그런 분들이 뭐 투자나 부동산으로 이렇게 뭐 재산 불리고 이런 거 하기보다는 그냥 집은 보금자리로서 네. 터전으로 삼고 그냥 생업에 열심히 종사할 텐데 그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뭐 아파트 분양 대열에 서서 뭐 몇 달 만에 몇천 벌었다 뭐 또 경우에 따라 몇억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게 크죠. 그리고 그런 분들의 이제 상당수가 또 한편으로는 뭐 희생양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희생양을 찾는 화살이 일부는 저한테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뭐 제가 희생양이 돼서 그분들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면 희생양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그분들이 뭐 오죽하면 그렇게 또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사태는 좀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워낙 무모하고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고 경고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당연히 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저는 아마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했던 건 그냥 집값 떨어지니까 집 사지 말라가 아니라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는 건 위험하다. 근데 정부가 그걸 제어하기는 그냥 오히려 그런 걸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이제 경고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당장 펌프질을 하니까 집값이 오를 수 있으나 저도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2, 3년간은. 근데 다만 저는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올바른 그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거고 그게 정부가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기 붐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서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부동산이 호경기일 때는 모르는데 아까 부동산 가소비가 일어난 다음에는 그 긴축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서서히 그 긴축기로 들어간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큰 흐름에서 보자면. 그러면 그때 자기 소득을 넘어서 이렇게 부동산 가소비를 했던 사람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 뭐 저야 다 이해하죠. 다 이해하고 그게 정당한 비판이었고 그러니까 정당한 발언이었다는 다 이해하는 사람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게 좀 대변하자면 저도 비슷한 입장이니까 선대인 소장님하고 무슨 얘기냐면 막차 타지 말라고 경고를 했던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폭등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지표가 꺾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치솟아 오를 수가 있어요. 주가가 주식의 가격이 꺾이기 전에 사실은 최고적으로 오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현상을 보면서 계속 경고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뭐 서민들 입장은 좀 다르겠죠. 주변에 돈 번 사람들 보면 좀 뭐 이런 게 다시 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뭐 놓친 거 아닌가 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신경 쓰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 1, 2년을 좀 더 지나 보면 아마 그렇게 물론 뭐 그 중에서는 여전히 돈 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국지적으로는 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지역별로 많이 다르니까 뭐 판단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그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긴 흐름에서는 저는 부동산 시장은 최근 2, 3년간의 그런 이렇게 그 가격 상승세가 오히려 비정상적인 거다라고 봐요. 그게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미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한풀 저는 죽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을 때 이제 다시 이제 뭐 급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상적으로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보면 뭐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는 언론의 그 왜곡된 프레임이 또 한편으로 작동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반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가 끝날 무렵에는 사실은 지방에서 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이런 지역들 다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들은 지금 이제 다 하락세로 돌아왔었어요. 또는 뭐 정체 상태로 돌아왔었어요. 거래량도 다 꺾였어요. 수도권이 그리고 굉장히 막 그 가격 상승세가 심했죠. 그런데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의 상당수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뭐 하락 또는 정체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또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게 뭐냐면 강남 재건축이에요, 사실은. 강남 3구. 네, 강남 3구 뭐 강동까지 포함해서 강남 4구 정도, 강남 4구 정도인데 이게 강남 재건축이 이제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 집값 평균도 이제 오르는 현상이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이제 같이 등달아 오른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효과 때문에 사실 많은 지역에서 잠잠해졌어요. 그럼 이게 정책 효과가 없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좀 너무 지나치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책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다만 아직 강남 재건축을 비롯해서 서울의 이제 상당수 지역이 아직은 뭐 이제 그게 충분히 억제되지 않은 건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저는 지금 이제 그럼 강남 재건축에서 이렇게 집값이 뛰고 있는 현상 어떻게 볼까? 저는 약간의 그 거대한 착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게 노무현 정부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박사님도 아시죠? 그때 못 잡았는데 이번에도 못 잡을 거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투기 억제책 썼는데 정책 효과가 없지 않았냐. 근데 이게 뭐 박사님도 아신 것처럼 그 노무현 정부 때도 투기 억제책을 제대로 썼을 때는 잡혔거든요. 다만 그게 정책 일관성 없이 뭐 부양책 기조로 전환하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이제 고삐가 풀려서 이제 뛰었던 거지. 투기 억제책을 일관되게 썼으면 저는 그때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뛰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세계 경제나 뭐 한국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여건들이 좋았던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정책 일관성이 무너졌던 거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좀 큰 패착이고 또 한편 이명박 시장을 비롯해서 이런 정책 엇박자가 난 거. 예. 특히 뉴타운 바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심하게 작용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제가 볼 때는 그때의 경험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대체로 좀 더 일관성 있게 가져갈 것 같아요. 물론 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흐름에서 본다면 이게 강남 재건축 집값도 제가 볼 때 시기가 지나면서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글쎄요. 좀 근데 생각이 다르세요? 좀 다르긴 한데 네네. 강남은 좀 다르니까 어쩌다 보니까 부동산 얘기가 주가 돼 버렸는데 아니 이 이야기는 좀 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보유세 부분이 정비되지 않고는 강남 집값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핵심이 그건데 왜 그렇게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은 저기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실소유자는 기세가 꺾였어요. 사실상 어려워요. 부동산을 사는 게 그게 투기든 뭐 아니면 뭐 실수요든 간에 근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꺾일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으면 되고 두 채 있던 거 한 채 줄여서라도 큰 거를 비싼 걸 갖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뭐 결국 보유세에 대해서는 손 못 댈 테고 이런 기대 심리도 있고 게다가 지금 그 노무현 정부 때 엇박자가 났듯이 지금 정부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게 있어요. 강남은 그 뭐냐 하면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자사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 그럼 상대적으로 강남 3구에 있는 고등학교 보내는 게 유리해졌어요. 그 다시 수요가 다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미 집 시세가 올라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세를 억제시키면 이게 로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도 있잖아요.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온갖 보면은 먹잇감이 많아요. 이렇게 호재 거꾸로 보면은 돈이 있어서 뭔가 부동산을 노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호재가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악재보다. 그런데 이거 왜 꺾이겠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뭐 조금 제가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강남 재건축이 왜 아직 이제 좀 뛰느냐 가격이 뛰느냐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썼는데도 지금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강남 재건축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일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건 실제로 말 그대로 초과 이익이 생겨나야 이걸 환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직은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1월 초인데 이게 그 실제로 적용 대상이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렇죠. 없었죠.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그 조합원들 입장 또는 그게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이거는 전혀 그냥 정부가 이야기만 한 거지 아직 실제로 와닿는 게 전혀 아닌 거거든요. 그다음에 신DTI 규제. 이것도 이제 지금 은행들에서 시스템을 정비해서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말부터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직 적용이 안 됐어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 뭐 투기 그 과열지구 또 뭐 이 그다음에 뭐 조정 대상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LTV DTI 규제를 이제 강화했지만 뭐 그 정도 강화한 걸로는 뭐 아직 이제 충분치 않고 그다음에 신DTI를 통해서 이제 이른바 두 채 이상 집을 살 때 빚을 내는 게 상대적으로 이제 좀 되게 그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아직 적용이 안 된 상태고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세 같은 경우도 4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책적으로는 시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버티기 해볼 수 있으니까 그 이제 뭐 4월이 지난다고 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정책이 그 효과가 있으려면 최소 올해 상반기를 지나봐야 정말 이 정책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자사고 폐지라든지 이런 이제 정책들 때문에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뭐 그 문제만 이야기하자면 강남 8학군 효과가 사실은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른바 좋은 대학을 진학시키는 데 있어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게 많은 부분이 입증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사람들의 그런 뭐 착시도 실제로 작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뭐 강남 8학군 효과 이런 게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계속 오를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그런 프리미엄들은 저는 일정 부분 이미 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강남 8학군 효과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이제 이런 부동산 재테크 카페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제는 뭐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 공급이 억제될 테니까 이게 막판 기회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막판 기회일지 또는 막차 타는 기회일지 아직은 저는 뭐 판단하기 어렵다고 봐요. 물론 이제 뭐 문재인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좀 더 있어야 되겠죠. 지금 정책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럼 실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그 전에 이미 또 오른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인데 어쨌든 수요자들도 정책의 내용을 보아가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니까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고 투자한다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잖아요. 강남 쪽에 국한해서. 그러니까 강남의 국한에서 보면. 근데 어쨌든 저는 이래 생각해요. 부동산을 잘 모르긴 하는데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을 부추겨서 상승시키고 싶다. 이거는 가설을 일으키면 가능하다. 소시 반복해서 증명됐던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다 할 때는 투자 수요를 억제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정책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물량 공급이라는 측면과 맞물려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요를 잡는 건 어렵다. 게다가 수요라는 게 일종의 관성이 있어서 집값이 한 과거 2, 3년 올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2, 3년 오른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심리란 말이에요. 이 관성을 투자 억제책으로 혹은 수요 억제책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정책 오류라고 생각해요. 자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박사님하고 저하고 좀 많이 다른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도 재밌죠. 사실 청취자들 입장에서 들으면. 부동산에 관심 많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좀 다르게 보는 이유는 일단 지금 강남 재건축이 뛴다고는 해도 물론 뭐 지난달 비하면 이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정부가 이제 대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은 많이 줄었어요. 특히 뭐 지방은 진짜 많이 줄었고 뭐 수도권도 수도권 서울 쪽도 사실 거래량이 많이 위축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뭐 강남 8학군 효과에 대한 기대감 또 더 이상 이제 공급이 없을 테니 가격이 뛸 거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 뭐 이렇게 기대감들이 이제 섞여서 들어오는데 정말 이렇게 집을 계속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냐? 저는 강남에서도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연구소가 이제 강남 지역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떼본 적이 있거든요. 떼봤더니 예를 들어서 개포 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한 75%가 빚을 내요. 그러니까 산 사람들 75%가 빚을 내고 평균 막 뭐 4억 5억씩 빚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지역보다 사실은 빚을 내는 비율과 빚을 냈을 때 평균 금액 이런 것들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주택 가격이 높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막 강남에 진짜 뭐 부자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막 계속 뭐 희소 가치를 생각하고 막 이렇게 그냥 집을 사고 자기 넉넉한 자금으로 사고 있을까? 그런 거하고는 실제로 많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도 이제 강남 재건축에서 뛰는 건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상태고 그 상태에서 추가로 이제 어쨌거나 진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막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수의 거래량을 가지고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직은 정책 효과가 충분히 그러니까
발의되지 않아서 인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안 됐으니까.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정부 정책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보유세의 경우도 저는 뭐 이게 투기 억제 대책보다는 뭐 기본적으로 조세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나오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유세가 되게 상징화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항도 강하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 정부의 또 이른바 부동산 그 억제 대책에 대한 의지를 읽어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좀 이렇게 결기 있는 모습을 아직 충분히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게 아쉽죠. 그러니까 시그널을 정부가 정책의 시그널을 좀 더 시장에 명확하게 줘야 되는데 아직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잡겠다는 건 알겠는데 교통순경이 막 길에 나와 있으니까 아, 신호 위반하면 잡겠구나. 근데 매번 잡을 건지 정말 잡을 건지에 대한 시그널이 아직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비유네요. 예, 눈치 보면서 교통 위반하면은 행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시그널의 일관성도 중요하고 시그널의 강도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참고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는 근데 기본적인 스탠스는 집값이 확 떨어지게 하는 건 원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거는 사실은 뭐 우리 선 소장님이 더 잘 알겠지만 집값이 급락하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그렇죠. 네. 저도 뭐 그게 버블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정말 대책이 없는 거고요. 가장 좋은 거는 서서히 바람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측면에 이제 속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그런 거는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제 행간을 잘 읽어보면 보유세율을 직접 올리거나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기도 하고 사람들 조세 저항도 있으니까 뭘 하려고 하냐면 다 이제 지금 뭐 공시지가라든지 공시주택 가격에서 고가주택들 또는 뭐 이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 이런 것들의 시세 반영률을 높여서 가표를 조정하는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제 좀 돌파하려는 게 되게 강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아마 지방선거가 좀 끝나면 조금 더 가감해지지 않을까 이런 뭐 어찌 보면 기대감 또 어찌 보면 그냥 바램 같은 아니 게 그거 있는 분명히 거죠. 있겠죠. 그러니까 표 날아가는 소리가 들릴 테니까 이제 과감한 정책을 못 내놓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하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부풀대로 부풀어 오른 풍선 같은 거잖아요. 이게 터지면 국가가 망하는 거고요. 일본처럼. 망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뭐 예를 들면 버블이 터지면 안 되고 가장 바람직한 거는 서서히 바람을 빼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 서서히 바람이 빠질 수 있는 시그널을 어떻게 줄 거냐 이 문제고 이게 우리나라 정책에 갖는 좀 문제점이기도 한데 그래 문재인 정부는 그런 시그널을 준다고 칩시다. 서서히 바람 뺄 거야. 그런데 그게 5년이란 말이에요. 5년의 정권이 바뀌면 다시 바람을 넣어줄 거라는 거죠. 이런 기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정책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바람 빠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바람을 살살 빼다가 그다음 정권에서 지금 바람을 힘껏 넣어가지고 풍순이 부풀 대로 부풀었던 경험을 과거 10년에서 갖고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 이 부동산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죠. 뭐 그래봐야 바람 빼봐야 5년일 테고. 근데 저는 참 이상한 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실은 2010년부터 해서 대략 한 2013년 정도까지는 강남 재건축 가격은 계속 내렸어요. 맞아요. 부정책 속에서도. 그러면 왜 그런 학습 효과는 생각을 안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그냥 뭐 예를 들다시 했는데 들면 자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은 뭐 양도세 중과세를 부과하겠다. 그래 그럼 세 채 있던 거 다 팔고 제일 비싼 거 한 10억짜리 세 채 팔고 30억짜리 한 채 들고 있을게. 이렇게 설명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똘똘한 놈 한 채만. 똘똘한 한 채 이런 표현하는 거. 이거는 안 맞다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2008년부터 한 13년 무렵까지 강남 집값이 정체돼 있었단 말이에요. 하락했죠 사실. 그때는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론의 설명은 사실 엉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요. 그 전반적으로는 역대 정권별로 집값 상승률이 계속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는 30몇 프로 올랐다면 이명박 정부 때는 19% 올랐고 박근혜 정부 때는 10%가 안 올랐어요. 물론 이제 4년간 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가계부채를 더 많이 동원했는데도 집값 상승세는 과거처럼 그렇게 안 오른단 말이에요.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앞으로도 오를 테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10년, 20년 전처럼 그렇게 막 폭등하는 시대, 그렇게 막 급등하는 시대는 오지 않겠죠. 이제는 오지 않는다라는 걸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강남 재건축도 제가 볼 때는 오를 만큼 많이 올랐어요. 그럼요. 그리고 특히 이제는 뭐 고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가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은 원년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향후 7, 8년 사이에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서 이제 2024년 정도 가면 한 해에 한 해에만 40만 명이 줄어요. 생산 가능 인구가. 이게 주택 수요로 환산해 보면 한 해 가만히 있어도 15만 호가 주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15만 호, 20만 호, 30만 호씩 늘어나다가 이제는 15만 호씩 주는 시대로 가고 그다음에 공급 물량이 이미 이제 일주 물량 형태로 올해 뭐 내년까지 굉장히 많이 이어질 테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미 부동산 가소비를 한 상태고 그러면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뭐 이런 뭐 강남 8학군 기대 효과라든지 또 막판 기회를 노리는 심리 이런 것들이 결합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 집을 사는 사람들도 정말 이렇게 막 현금이 넉넉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긴 흐름이라는 게 얼마를 이야기해야 되는지 뭐 애매하지만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강남 집값 정도 하나 남았다. 그리고 여기도 저는 잡힐 가능성이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 이른바 공산품하고는 달라서 부동산이란 국지적으로 공급에 이제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강남에 아무리 집을 갖고 싶은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공급하는 건 강남이라는 그 면적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급은 늘리는 게 전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강남은 그렇죠. 그래서 강남 집값 문제를 공급의 문제로 푸는 건 저는 오히려 정책적으로 그게 이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거꾸로 보자면 그러면 이명박 최경환 전 부총리 때 사실 재건축 허용 유난 완화해주고 막 각종 재건축 규제 풀어서 그렇죠. 사실은 그거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인데 그러면 말 그대로 그런 신호대로라면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이죠. 그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 공급은 어차피 뭐 시차도 있고 공급되는데 시차도 있고 그런데 공급은 어차피 강남에서 크게 변동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각종 규제를 풀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른바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재건축 아파트들의 이제 이른바 사업성을 높여줘서 사실 투기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냥 있던 수요에 대해서 투기적 가수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사실 투기적 가수요가 합세하니까 사실 이게 이제 이 공급과 수요를 이제 비교해서 보면 수요가 이제 더 초과되는 현상처럼 보이는 거고 그걸 보고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가만히 또 공급이 부족해서 계속 집값이 뜬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도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강남 지역이라는 그런 국지적인 공간을 놓고 보면 이건 공급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공급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투기적인 가수요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예요. 최경환 아까도 뭐 초이노믹스의 뭐 공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비교적 성공한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최경환의 어떤 예를 들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거는 세트로 돼 있어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준과 동시에 재건축으로 생기는 초과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이 그렇죠.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에 한계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재건축이 일어난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시그널은 분명히 줬다는 거예요. 재건축하면 돈 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나가 재건축이 한다더라 하면은 그 주변 시세 같이 올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재건축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차적으로 강남 전 지역을 휩쓸고 지나면서 강남 집값을 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응?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부동산으로 인한 초과 이득을 봤어요. 주민들이. 이거를 짜릿한 맛을 본 사람들이 이 손맛을 못 잊고 다시 한번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막판 기대 심리라니까. 근데 이게 이 어떤 초과 수요라든지 어떤 수요 심리라는 게 그래서 누가 그러던데 잠자고 있던 괴물을 깨웠다 그러던데 이게 사실은 2008년부터 13년까지 잠자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깨운 사람이 최경환이에요. 박근혜 때 부총리 하면서 한 번 깨난 그 괴물은 쉽게 잠들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지금의 현상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최경환이가 원래 생각했던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통한 뭐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나는 성공한 거 아닌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경환은 그런 의도가 그랬으니까 굉장히 성공했죠. 최경환의 의도는 성공한 거죠. 최경환의 성공이 건데 국가적 불행이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숨겨진 의도는 성공을 했는데 그게 과연 국가 경제 좋냐면 이거 완전 마이너스 한참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엄청 잘못된 건데 결국은 투기해서 집 사고 그거로 그런 붐이 일면은 국민 경기가 좀 좋아질 거다라는 꼼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꼼수는 꽤 먹혔다. 이 지금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역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이 시그널이 강도가 어떠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시그널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강도에서 특히 아쉬움이 조금 있긴 있어요. 자, 하여튼 뭐 원래는 짧게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근데 우리 청취자들은 되게 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냥 저도 이야기 안 끊고 그냥 계속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또 이런 관련해서 언론 뭐 보도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러니까요. 자,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이거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양도세를 올린다고? 그럼 집 안 팔고 차라리 정여를 하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여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집값 잡기 정책 안 먹힌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또 이야기도 또 있더라고요. 그 최근 이 정여 바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거 과장된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과장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별로 그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고 제가 뭐 또 아줌마들 하는 얘기를 좀 귀담아 듣는 편인데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정여 얘기는. 뭐 이거는 거꾸로 나는 언론들이 문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뭔가 반기를 들고 싶은데 적절한 꼬투머리를 찾을 게 없어서 꺼낸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꼬투리 잡는 기사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지금. 그래서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차라리 정여를 안 하고 버틴다 이렇게 이제 뭐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버전인데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압박해봐도 안 버티고 버티니까 효과가 없을 걸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뭐 그런 버전 중에 여러 가지가 이제 강남에서는 뭐 이 현금 들고 있는 부자들이 집 산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을 거다. 또 뭐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정리해 버리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물론 일부 이런 흐름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제가 하여튼 뭐 데이터를 조사해 본 바로는 강남의 현금 부자들만 집 사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 그리고 특히 재건축 경우에는 빚내서 집 사는 정도가 오히려 더 심하다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강남 재건축 경기가 꺾이고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과거처럼 쉽게 빚낼 수 없게 되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뭐 부담이 커지고 또 심지어 보유세까지 뭐 아마 올해 하반기 이후에 만약 뭐 좀 더 강화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그냥 계속 버틸 수만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냥 진짜 현금 부자들은 버틸 수 있죠. 근데 뭐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이게 조금만 집값 떨어져도 불안한 거잖아요. 이런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에 집을 산 사람들은 분명히 빚을 내서 샀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초이노믹스가. 그게 제일 잘 호응해줬던 게 강남의 어떤 지갑이라고 보이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과거의 현상이고 지금 버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빚을 내고 샀건 전액 자기 현금으로 샀건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 그런 사람들 중에 뭐 그럼 나 집 안 팔고 버틸 거야 이런 말은 전혀 이제 지어낸 얘기만은 아니다. 근데 그 말씀도 맞는데 그 자산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50만 원 하다가 상한가를 찍어서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일부가 예를 들어서 1%가 거래됐어도 전체 가격이 다 상한가로 수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주택이라는 건 주식처럼 그렇게 막 딱 정확하게 뭐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시세가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현금 부자도 있고 상대적으로 소득 여력이 상당히 되는 사람이라 많지만 그 중에서 진짜 소득이 안 된 사람도 진짜 있어요. 상당히 있어요. 빚을 진짜 막 거의 뭐 100% 이상 빚 내서 집 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저 사례들을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못 버티고 이제 팔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매물로 쌓이고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나는 현금 부자인 사람이 나는 이거 14억에 샀고 예를 들어서 20억에 샀고 내 집값은 20억이야 하더라도 그 비슷한 평소에 비슷한 아파트가 이게 20억이든 게 18억 떨어지고 16억 떨어지고 14억 떨어지면 그 가격으로 수렴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우리에서 이제 뭐 고 박사님하고 이런 이야기 오래 나니까 한편으로 재밌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보는 이런 시각도 조금 이렇게 뭐 참고를 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게 느끼는 게 제가 지금 최근에 위례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위례에 이사 온 예를 들면 은퇴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대체로 강남에 집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채를 사서 위례에 왔거나 아니면 집은 강남에 있고 전세 주고 그 돈으로 이쪽에 집을 샀거나 아니면 전세로 왔거나.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10명에 한 2-3명이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버틸 여력은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자, 뭐 이야기 하다 보면 뭐 진짜 이렇게 날샐 것 같고요. 최경환 구속 특집으로 시작한 방송이 최근 부동산 시장 특집으로 변질되고 있네요. 자, 일단 뭐 더 나눌 말씀도 있지만 일단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하고요. 1부는.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쨌거나 뭐 제 고향 선배이자 중학교 선배이자 대학 선배님이신 최경환 선배님 감방에서 오랫동안 좀 쉬어주세요. 그동안 잘못을 저지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곧이어 계속되는 낙곱살 179회 2부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